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살, 9살 된 두 딸을 가진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이젠 평범한 주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해 연 20억 이상을 버는 어엿한 사업가가 된 40대 기혼 여성이네요. 평범한 요리사에서 이젠 전국 체인점 45호 오픈 달성을 눈앞에 둔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 이사가 되기까지 참 원통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인간은 동기부여의 동물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평범한 주부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지 그 동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범하게 만나 특별할 것 없이 연애해서 무난히 결혼해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중산층 집안에서 홀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자란 장남입니다. 저도 그에 못지않게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자가 한 채 가지지 못하고 사시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고요. 둘 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부모님 보조 없이 결혼해서 열심히 맞벌이하면서 살게 되었고요. 바쁜 일상 속에도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시어머니, 소홀하지 않게 잘 챙기면서 살았다고 자부할 만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살뜰하게 챙기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저희 부부에게 늘 감사하셨고요. 그렇게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평소 주말과 다름없이 시댁으로 가서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상훈이 상견례 있다. 청담동 어디 한정식 집이라더라. 어머, 도련님 결혼하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견한 마음에 놀라 물었어요. 세상에, 너무 잘 됐다. 결혼하는 분은 몇 살이세요? 들떠서 묻는데 제 질문을 어머니가 탁 가로막으시며 쏘아붙이시더라고요. 몇 살인지 알면 네가 시집살이 시키게? 평소 시어머니답지 않은 언행에 놀랐어요. 사실 동서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한 끼에 명당 25만 원이 넘는 한정식집이란다. 시어머니가 묻지도 않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25만 원이요? 한 끼에 명당 25만 원이면 밥값만으로도 100만 원은 거뜬히 넘을 텐데 만한 시댁 형편에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되물으니 사돈댁에서 그리로 잡으셨다. 그러니까 너도 격식 좀 갖춰서 입고 와. 너 때문에 사돈댁에 흠 잡히면 그게 무슨 수치겠니? 쯧쯧 혀를 차신 시어머니는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으시면서 나직이 읊조리셨습니다. 아유, 철이 궁상 맞아서야 창피해서 원. 물론 남편의 헛기침 소리에 입을 다무시긴 하셨지만 갑자기 돌변하신 시어머니의 태도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는데 5만 가지 생각에 잠이 쉬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 상견례 장소가 고급스러운 곳이면 그럴 수 있지. 내가 또 평소에 워낙 검소하게 다니니까 어머니가 걱정되실 만도 해.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는 우리 형편 뻔히 하시면서 궁상이라니. 아니야. 어머니가 막내 아들 결혼 앞두고 예민해지셔서 그런 걸 거야.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자리를 뒤척이는데 남편이 슬쩍 등 뒤에서 물어왔어요. 여보, 잠이 안 와? 그러자 남편이 푹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언뜻 들었는데 상훈이 이번에 결혼하는 여자 집이 꽤 잘 산다나 봐. 두 사람 신혼집으로 위례 신도시에 아파트를 해줬대. 뭐?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라면 요즘 아파트 가격이 20억은 그냥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이쯤 되니 책 잡히지 말게 해오라는 어머니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면서도
돈 많은 사돈댁에 내 행색이 부끄러우신가 싶어 섭섭하더군요. 잘 됐네. 우리도 돈 좀 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상훈이가 알아서 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어? 저는 어머니 말씀이 못내 신경 쓰여서 친구에게 옷까지 빌리고 미용실까지 들려 상견례장에 갔고 상견례는 무사히 잘 끝났어요. 다행히 사돈댁은 점잖은 분이셨고 예비 동서도 조금 철이 없는 듯 하긴 했지만 나쁜 사람 같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흡족해 하시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동서를 다독여 잘 지내보자 결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도왔어요. 그런데 건물 부자라고 들었던 사돈댁은 정말 스케일이 남다르더라고요. 우선 들어온 예단부터가 휘황찬란했습니다. 현금 1억에 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시어머니가 그렇게도 가지고 싶어 하시던 고가의 명품 가방 2개까지. 아이고 세상에, 우리 새아가가 이렇게 사려 깊어, 응? 아이 어머니,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동서가 놀랍기도 하고 이게 부자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멍하니 옆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톡 쏘아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뭘 그렇게 멀뚱히 앉아 있어? 가서 우리 새애기 마실 것 좀 내와라. 자리에서 일어서 주방으로 향하는데 제가 엄청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리 좋아하시는 걸 지금까지 못해드린 게 죄송스러우면서도 너무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괜스레 서운하다는 옹졸한 마음도 들고 만한 친척집 형편과 너무도 비교되는 동서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때마다 챙겨드리는 어머니 용돈의 단위도 저희와는 확연히 다를 텐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문제는 동서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제게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죠. 얘야, 내일 밤에 상훈이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거 알지? 네네 알죠. 전화 왔어요. 몇 시에 온대요? 반가운 마음에 물었는데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고 내일 새벽 6시에 가서 그 집 분리수거 좀 해놔라. 네? 제가요? 처음엔 어안이 벙벙해져서 되물었어요. 암사동인 집에서 위례까지는 걸어가기엔 너무 멀고 버스를 타야 하는 거리였거든요. 그러자 어머니가 혀를 쯧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하와이에서 왔는데 시차 적응 안 될 거 아니야. 였어요. 그 시간이면 일어나 한참 제가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우선은 그곳까지 그 새벽에 굳이 손이동서인 제가 달려가서 분리수거를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신혼여행 일주일에 시차 적응이라니 조금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은 완강했어요. 왜? 못 가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런 부탁 하나 못 들어줘? 정말 숨이 탁 막혔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달마다 생활비를 챙겨드렸고 휴일마다 달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식사를 해다 바치고 1년에 5번이 넘는 제사에 명절 음식까지 저 혼자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그깟 명품 가방과 돈 1억에 그 수많은 노고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돈 없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 집에 새로 들인 새 식구인데 도와줄 수 있지. 애써 저를 달래며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퇴근하고 해놓을게요. 그 집 분리수거 시간이 새벽 6시라더라. 그 시간 외엔 배출이 안 된다니까 해놔. 가는 김에 먼지 쌓인 곳 있으면 좀 닦아놓고. 다음 날 저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해도 뜨지 않은 길을 걸어 첫 차를 타고 위례 신도시로 갔어요. 저 같은 가난한 사람은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 안, 그리고 그 안에서도 로얄동
로얄층에 위치한 동선의 집에 도착하자 기운이 탁 풀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메시지로 남겨놓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40평은 좋게 넘을 것 같은 집안엔 최고급 가구들과 가전들로 가득했습니다. 대충 집이 정리되고 분리도 하지 않고 쌓아놓은 재활용품들을 하나하나 분리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당연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동서부부를 맞으러 시댁에 불려갔습니다. 얘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니면 안 먹는단다. 그걸로 전 부치고 육회 좋아한다고 하니까 육회거리 좀 사서 부치고 너 음식 하나는 잘하잖아. 하녀가 따로 없더군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동선의 집 청소에 분리수거하고 온종일 일하고 와서 음식까지 하고 있자니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역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돈 없는 며느리가 일이라도 해야지 싶어 그냥 묵묵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친정에 들렸다가 늦지막이 도착한 동선의 부부는 두 손에 한가득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우리 밥 먹고 왔는데 배불러요. 귀하게 자라 눈치가 없는 건지 솔직한 건지 거침없이 말하는 동서가 어찌나 얄밉던지 온 가족이 저녁도 못 먹고 기다렸는데 미리 전화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가 동서를 거두시더군요. 아이고, 그랬니? 예, 뭘 보고 서 있어. 얼른 치우고 차랑 과일 좀 내라. 저는 조용히 상을 몰리고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이미 거실에는 화기애애한 선물 공개 시간이더군요. 형님, 저번에 보니까 형님 구두 뒷급이 다 닳고 낡았더라고요. 사이즈 240 맞으시죠? 라며 하얀색 구두를 내미는데 명품을 모르는 저도 아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것이었어요. 딱히 달갑지 않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시어머니의 상화로 신어는 보았지만 영 불편하고 제 것 같지 않고 영 표정이 좋지 못한 저를 힐끔 보시던 시어머니가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저런 걸 신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더군요. 사실이라서 더 비수가 되어 꽂히더군요. 싫은 티도 못 내고 억지로 웃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저희 아이들까지 살뜰히 선물을 챙겨온 동서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철은 없고 눈치가 좀 없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싶기도 했고요. 여보, 오늘 고생했어. 미안해. 아니야. 어머니가 하도 없이 살다 보니까 돈 있는 며느리 들어와서 들떠서 그러셔. 곧 익숙해지고 하면 안 저러실 거야. 이번 주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외식할까? 그리고 이런 저의 속상함을 다 안다는 듯 저를 위로하고 미안해 해주는 남편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말과 공휴일엔 어김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고요. 늘 해오던 대로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한 번도 동선에는 온 적이 없고요. 동선은 오늘 뭐 한대요? 라고 넌지시 물으면 골프 여행 갔다더라.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내 옷 한 벌 사온다지 뭐니? 라며 호호호 웃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참 돈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도 허탈하게 웃기가 일쑤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장을 보고 해야 해서 망설이다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 동서는 언제쯤 온대요? 걔? 명절 당일날 오라고 했는데 왜? 그럼 음식은요? 지금까지 혼자 다 해놓고 손 아래 동서 들어오니까 부려먹고 싶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 뭐 지금까지 혼자 해왔던 거 못할 거 없지.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띠링
은행 어플에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300만 원이랑 거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알림에 놀라 보니 동서가 보냈더군요. 이어 형님, 어머니께 말씀 들으셨죠? 이건 차례상 장 보는데 보태 쓰세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거액의 돈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곧 불쾌한 감정이 들더군요. 돈을 보내오니 정말 동서에게 돈 받고 일하는 일일 가사 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상의하니 자기가 도련님께 말씀드리고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군요. 마치 부리는 사람에게 하듯 돈을 보낸 동서를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동서가 밉기도 하고 오직 돈 때문에 동서만 편애하는 시어머니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응 그래. 별일 없지? 한동안 아무 말 없던 어머니가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이번 추석에도 못 오니? 아빠 음력 생일이 이번 추석이더라고.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엄마, 차례 지내고 넘어갈게. 어머 정말? 애들도 데리고? 응, 갈 거야.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엔 동서가 새로 들어와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양심 있으면 뒤처리는 동서가 하겠지? 돈도 돌려줬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양심이 있으면 뒤처리 정도는 동서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동서에게 시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정말 빠듯하게 준비한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니까 그제야 동서네가 오더군요. 그것도 손에 선물을 한가득 들고요.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뭘 이런 걸 다? 주방까지 들려오는 어머니의 감탄사에 씁쓸하더군요. 명절이잖아요. 형님, 형님도 이리 와보세요. 형님 스카프 하나 샀어요. 저는 못 들은 채 바지런히 주전자에 술을 따르고 쟁반에 내어가 마지막 차례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건한 분위기에 차례를 치르고 상을 치우는데 동서를 향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얼른 사돈댁에 가봐야지. 사돈 기다리시겠다, 응? 안 그래도 엄마한테 꼭 간다고 전화했어요. 전을 담던 저는 허탈한 헛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겐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이냐고 타박을 주시기 일쑤였던 분이셨는데 세상에 저렇게 쿨하신 분이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손 안에 쥐고 있던 전을 꾹 잡으며 화를 참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까랑까랑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미야, 상훈이 네 음식 좀 챙겨보내라. 제가 모자라도 음식을 잘해. 서러움에 복받쳐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돈이 없는 게 죄지 못해드린 게 죄인이지 하며 참아왔던 감정이 한 번에 솟구쳤습니다. 정말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손에 있던 전을 내려놓고 비장하게 거실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저도 친정 가야 해요. 저 이번 추석엔 차례 끝나면 친정에 애들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왜? 저도 누구처럼 이번 명절은 친정에서 좀 편하게 보내려고요. 그러자 순간 당황해 굳었던 시어머니의 입가에서 픽 하는 비웃음이 샜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있네요. 얘랑 너랑 같니? 가난한 너네 친정 가면 돈밖에 더 뜯겨? 그러더니 선심 쓰듯 동서가 사온 스카프를 제 발 앞에 던지시더군요. 잔말 더는 말고 동서가 네 것도 사왔으니까 이거나 잘 써.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저희 친정, 가난해도 저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었고 제가 때 되면 드리는 용돈은 고스란히 제 자식들 용돈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정말 너무 서럽고 서운했습니다. 음식하느라 시큰거리는 손목을 꾹꾹 누르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음식 제가 다 했어요. 이틀간 한시도 안 쉬고 차례 준비하고 다 했는데 이제 온 지 2시간 된 동서는 친정 부자라 갈 자격 있고 저는 가난한 친정을 둬서 친정 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서름에 북받쳐 결국 오래간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흘렀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안 건지 동서가 일어나 위로랍시고 건넨 말이 가관이었죠. 저한테 열등감 있으신지 몰랐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악이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 비참하고 화가 나더군요. 열등감이라니. 내 억울한 이 마음이 열등감이라니. 열등감? 버럭 화를 내자 손사래를 치며 또 말을 바꾸더군요. 어머, 그런 뜻 아니고요.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동서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벌떡 자리에 일어나시더군요. 이게 나 열등감이지 뭐니. 가난한 집 애들은 진짜 꼭 치가 나. 저는 제 친정까지 쏟아지는 치욕을 더는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있는 사돈만 사돈이고 돈 없는 사돈은 사돈도 아니에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고무장갑을 바닥에 내팽개 쳤습니다. 전 지금 친정 갈 거니까 그렇게 예뻐 죽는 동서한테 저 산처럼 쌓인 설거지 시키든지 어머니가 하시든지 맘대로 하세요. 그렇게 아이들을 챙겨 밖으로 나오자 남편도 쭈뼛쭈뼛 제 뒤를 따르더군요.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조용히 토닥였죠. 그 이후 저는 시어머니 댁에 발을 뚝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하기도 한편으론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저를 이해했는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수는 없었어요. 곧 어머니 환갑잔치였거든요. 그것도 의논할 겸 계속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어차피 환갑은 간소하게 하자고 늘 말씀하시던 어머니였기에 부담 없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곧 환갑이시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번에 나 돌아오는 환갑에 오겠다는 친구들이 꽤 되더라. 그럼 다 모시면 되죠. 동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순간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오시려는 친구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적게 추려도 30명은 되겠지. 하시는데 이건 작게 끝날 일이 아니구나 직감이 들었죠. 그럼 호텔 연회장 잡으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바로 예약할게요. 동서가 의논도 없이 서울에서 비싸기로 소문난 호텔 연회장을 떡하니 전화로 예약해버리더군요. 동서, 그건 우리 같이 의논해야지. 의논도 한마디 없이 비싼 호텔 연회장 예약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놀라 말했더니 예약 한 번이면 끝나는 건데 뭐 어렵다고 그걸 의논까지 해요. 정말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였어요. 옷 하나 고르는 일처럼요. 아무리 철이 없고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그게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닌데. 돈 이야기가 나오니 제 말을 딱 자르더군요. 어차피 형님네 돈 없잖아요. 친정에도 돈 없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요. 저한텐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이젠 동서도 절 대놓고 무시하고 있더군요. 정말 황당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나 좀 봐, 동서.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할게. 얼마나 들어? 3,000이라던데. 3,000?
아니 무슨 환갑잔치를 3천을 들여서 해? 그러니까 저희가 한다니까 왜 고집을 부리세요? 하더니 정말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잇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형님 방식대로는 못해요. 형님도 직접 음식하고 하려는 거 아니세요? 저 형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궁상 떨다가 골병 들어요. 걱정한답시고 하는 말이 궁상이라니요. 시어머니에게 듣던 궁상과 손 아래 동서에게 듣던 궁상은 확실히 타격감이 다르더군요. 궁상이라니? 울컥해서 화를 버럭 냈더니 동서가 또 한숨을 폭 내쉬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말해서요, 형님. 사실 저 일일이 시댁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호텔에 맡기고 돈 주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 부담되시면 우리가 할게요. 오기가 생기더군요. 또 이 일에 동서 도움을 받으면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할지 많이 보이니까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좋아. 동서 뜻이 그렇다면 그럼 반반씩 하자고. 호기롭게 말하고 들어오는데 덜컥 걱정이 밀려들더군요. 저희 형편의 어머니 환갑에 1,500만 원을 쓰기가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소리가 이렇게 공감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지만 사실 그 큰 돈을 빌린다고 해도 갚는 것도 문제였죠. 저는 결국 여보,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남편은 처음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내가 상훈이랑 말해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있어. 남편은 도련님과 긴 통화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진 모르겠지만 결국 환갑잔치는 동서의 돈으로 치르게 되었고요.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결과는 비참했죠. 하지만 별 수 있나요? 돈 없는 게 죄지. 태어나서 그렇게 성대한 환갑잔치는 처음이었습니다. 돈지랄이 무엇인지 눈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얼마를 더 쓴 건지 유명한 트로트 가수까지 2팀이나 불렀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분들 한 번 행사비가 2천은 우습게 넘는다고. 그런데 웃긴 게요. 사돈댁 내외가 참석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상석에 2분이 버젓이. 직접 전화까지 주셔서 저희까지 초대해 주시고 거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히 사돈댁은 모셔야죠. 호호호호 하며 가증스럽게 웃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고막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전화는커녕 부르라는 말씀조차 전혀 없으셨거든요. 분해가 풀풀 나는 사돈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야 잘 알겠지만 저희 친정은 사돈도 아닌가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얼마나 입안을 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편애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사 음식을 혼자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사를 치르는 동안에도 동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제가 구운 전과 제가 부친 나물까지 배달해야 했고요. 동선에 반찬을 가져다주는 잔심부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 가져다 주라고 하셔서 왔어. 어머 형님, 저 지금 네일아트 받으러 왔는데 그럼 그냥 경비실에 맡겨두시고 가세요. 차비는 있으시죠? 없겠니? 라는 말이 기어오르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어렵게 살아오면서 가난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정말 가난은 죄인 거구나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그러다 정말 큰 사건이 터지게 된 건 동서의 임신 때문이었어요. 갑작스런 임신으로 당연히 집에선 경사가 났죠. 시어머니는 초기부터 들떠서 난리가 나셨어요. 뭐 먹고 싶은 건 없냐, 불편한 곳은 없냐, 참 살뜰히도 챙기시더군요. 그런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은 동서가 입덧을 시작하면서 벌어졌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으로 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먹고 싶다는 음식 좀 해줘라. 제가요? 사실 돈 있겠다, 집에 가사 도우미도 따로 있는 거로 아는데 저한테 음식을 해주라는 말에 의아해 물었습니다. 네가 해준 반찬 말고는 다른 건 입에도 못 대겠다더라. 한편으론 화가 났지만 음식이 본업인 사람으로서 한편으론 기분이 좋기도 하더군요. 저도 입덧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아무리 미워도 새 생명을 가진 몸인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쯤 잠시 들려 음식을 해주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물었어요. 얼마나 자주요? 매일 상주해서 거기 있으라고. 네? 그럼 제 직장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아래 위로 훑으면서 그러시더군요.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만두면 그만이지. 제 소중한 직업까지 무시당하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 못해요. 동서 예뻐하시는 어머니가 하세요.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 운명은 돈 앞에선 더 가혹한가 봅니다. 집에 막 도착했는데 전화가 한 통 울리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보니 남편이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경찰서로 좀 와줄 수 있어? 미친 듯이 남편이 일러준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가보니 상황은 심각했어요. 미친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겁을 줄 요량으로 불쑥 튀어나온 아이와 남편의 차가 가볍게 부딪힌 거예요.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는데 문제는 합의였어요. 합의하면 그나마 집행유예로 풀려나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천, 그 이하는 합의 안 돼요. 아이의 부모는 완강했습니다. 무조건 합의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남편이 타던 차를 팔아도 당장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전셋집을 빼면 당장 아이들과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고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눈물만 하염없이 나고요. 친정엔 그만한 돈이 나올 구멍이 없고 정말 말할 곳은 시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다시 돌아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아빠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휴 아휴 한숨만 쉬시다가 그러시더군요. 그러니까 상훈이네 가서 밥 해줘. 돈 2천 그거 쉽게 나오는 거 아니다. 네? 자신의 큰아들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매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돈이 좋으면 둘째 며느리 눈치를 그렇게 살피냔 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니? 지금 네 남편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 돈 있는 거 네 동서 말고 더 있니? 너 친정에 돈 있어? 나도 그 돈 없다. 지금까지 저희가 꼬박꼬박 챙겨드린 용돈만 해도 좋기 2천은 넘을 겁니다. 막말로 동서한테 받은 명품 가방만 팔아도 그 돈은 나오고도 남겠죠. 더럽고 치사해도 돈이 최고구나. 정말 이를 악물면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의 옷을 챙겨 경찰서로 가고 있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형님, 저 이제 형님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얼마나 발랄하던지 저는 처음엔 저희 집 사정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넉넉하게 3천 보냈어요. 아주버님 일 잘 해결하시고 오세요. 내일은 오실 수 있죠? 저 정말 너무 신나는 거 있죠? 형님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임신하기 전에 정말 몰랐다니까요. 돈 3천만 원이 참 우습더군요. 곧바로 입금된 금액을 보고 허탈하게 그냥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길바닥에 엎어져서 웃었어요. 아니, 울었어요. 너무 비참해서.
돈 없는 것이 서러운 게 아니고 돈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쓰러져 버린 자존심이 너무 아파서요. 저는 다음 날 오래 일했던 직장에 사직서를 냈고 피해자 아이의 부모를 만나 합의금을 전달했어요. 남편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아이들 먹을 밥을 미리 챙긴 후 곧바로 동선회로 향했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저 배고파 죽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동서가 평소에 잘 먹던 반찬과 국을 끓였죠.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국이 꼭 제 속 같더군요. 그렇게 밥과 반찬을 해 동서에게 내어주니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동서가 쪼르르 달려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동서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려는데 동서가 형님, 어디 가세요? 같이 안 드세요? 라더군요. 입맛이 없어서 라고 하는데 동서가 삐죽 새침한 말투로 그러더군요. 저 혼자 밥 먹기 싫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라면 기어야죠. 돈 앞에서. 정말 밥이 모래알 같더군요.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물로 겨우겨우 삼켜 넣었는데 동서가 입을 열더군요. 제가 고집 부려서 형님 일도 그만두게 하고 내가 형님이면 제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알면 다행이다.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오고 싶은 걸 안간힘을 다해 참고 있는데 동서가 덧붙이더군요. 그래도 저 있으니 좋지 않으세요? 돈 급할 때 손 벌릴 때가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 하면서 눈을 곱게 접어 웃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 앞에서 할 말인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없어도 될 일인가? 정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 암이라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기 동서. 그래서 제가 겨우 입을 떼려는데 딩동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련님이 퇴근하려면 아직 먼 시간인데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시어머니더군요. 아들이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데 화장도 하고 동서가 준 스카프도 하시고 그렇게 멋을 부리고 오셨어요. 제가 문을 열자 곧 집으로 들어오신 어머니는 저를 무슨 진짜 집에서 일하는 사람 취급하며 스쳐 지나시고는 동서를 향해 도도도 달려가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밥은 어떻게 입에 맞아? 네. 형님이 해준 음식 먹으니까 좀 넘어가요. 세상에, 날도 저렇게 극진하진 않을 텐데 정말 돈이 좋긴 좋구나 하며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식탁에 놓인 제 수저와 밥그릇을 힐끔 보시더니 눈을 휘번뜩하게 뜨고 절 노려보시더라고요. 너는 남편이 경찰서에 있는데 밥이 넘어가니? 할 말이 얹혀서 목구멍에서 나오지도 않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입만 벙긋대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었어요. 여보!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씩씩 거친 숨을 내쉬며 집안을 둘러보던 남편이 쿵쿵 소리를 내며 제게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뭐해? 빨리 나와! 잠깐만, 얼른 나오라고! 제 손목을 억세게 끌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제 손목을 잡은 남편의 손이 발발 떨리더군요. 어머니!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돈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평생을 어머니 살뜰히 챙긴 제 부인한테 이러시냐고요. 정도를 지키셔야죠. 아니, 내가 뭘? 그러면 너 간방에서 그냥 썩으려고 했어? 아니, 통서지간에 밥 좀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난리야? 내 와이프가 이 집 음식하려고 저랑 결혼한 줄 아세요? 네? 하더니 식탁 위의 음식들을 팔로 확 밀쳐버리지 뭐예요. 쨍그랑 와장창 정말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접시와 식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평소 온순하던 남편의 모습에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죠. 그 정적을 깬 건 남편의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재수 씨, 돈은 전세를 빼서라도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야, 여보? 빨리 나와! 그러고는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순간 그 손이 얼마나 미덥던지요. 그래, 이 손 잡으면 단칸방에 살더라도 괜찮겠다 싶더군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저는 남편의 손을 잠시 놓고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는 동서를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한테 열등감 있다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사람 한여 부리듯 하고 사람 귀한지 모르는 동서 같은 사람에게 열등감이라니. 당치 않는 소리 하지 마. 나 돈 없다고 누군가한테 열등감 가지면서 살아본 적 없고 부러워하면서 탐내본 적 없어. 내가 돈은 없어도 누구처럼 난 뇌가 없고 눈치 없진 않거든? 그러니 동서의 얼굴이 와락 일그러지면서 시뻘개지더군요. 다행히 내 말 무슨 뜻인지 아는 정도 뇌와 눈치는 있다니 다행이네. 그리고 어머니! 이게 진짜 뭘 잘못 먹었나? 야!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달려드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전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동서가 어머니한테 돈 쓰는 게 어머니가 좋아서 그런 줄 아시죠? 시간이 더 지나면 아실 거예요. 동서는 그냥 어머니가 귀찮아서 대충 돈으로 입 막으려는 것 뿐이라고요. 그마저도 귀찮아져서 어머니 상정도 안 하실 때 그때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절대로. 저 가난뱅이가 돌았나 진짜. 야! 남편과 함께 당당하게 나가면서 저는 두고 보자. 꼭 성공해주마. 어금니를 빠득 갈았습니다. 우리 집이랑은 인연 끊고 살자. 다신 보지 말고 살자.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내게 건넨 한마디가 절 무너지게 하더군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꺽꺽 울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가엾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남편이 든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모자란 저의 글 실력으로 설명하기가 참 힘드네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제 직장으로 찾아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동선의 집에 밥을 해주러 간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이 뒤집혀 달려왔던 거라고. 정말 내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혼자 두 형제 키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에 꾹 참았는데 더 참을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참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그 후 남편은 정말 지방과의 연락을 딱 끊었고 저는 남편에겐 미안하긴 했지만 막상 시댁과의 문제가 사라지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바닥을 쳤던 자존감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데 손님께서 주방장님을 좀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누군가 싶어 나갔어요. 그런데 한 중년의 점잖은 남자분이 저에게 하얀 명함을 한 장 내미셨습니다. 저 반찬을 손수 만드시는 거라고요? 네. 전 명함을 받아들었죠. 주방장님 반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투자는 제가 할 테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정말 좋은 조건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 계약했고 저는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열심히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처음엔 1호점, 입소문이나 2호점, 그리고 3호점. 공동대표님의 탁월한 영업 수완으로 결국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게 되었고 저의 반찬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는 밀키트로 규모를 키웠고 이젠 공장까지 밤낮 없이 돌려야 할 만큼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천대받던 제가 천대받던 제 직업으로 당당하게 성공하게 된 거죠.
월세로 옮겼던 저희 집은 지금은 위례의 좋은 아파트까진 아니더라도 동네에 괜찮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제 능력으로 남편 차도 바꿔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당당히 번 돈으로 친정집에도 큰 도움을 주었죠. 그날도 바쁜 일정을 마치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익숙한 실루엣이 지하 주차장을 서성이고 있더군요. 순간 이상하고도 불길한 기분이 들더군요. 설마 하며 그 실루엣을 주시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호화로운 모피코트를 입고 주차장을 들어오는 차를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역시나 시어머니였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걸까? 내가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왔을까? 혼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혼자 잠시 망설이다가 모진 마음을 먹고 어머니를 쌩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미야! 그러자 어머니가 절 알아보시고 다급히 부르시더군요.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못 들은 척 입구 비밀번호를 눌렀죠. 애미야! 나야, 나! 닫히는 자동문에 어머니가 따라 들어오시려고 손을 허우적대더군요. 그 바람에 그렇게 아끼던 명품 가방이 자동문 사이에 끼었고요. 아이고, 이 가방이 얼마짜린데? 얘야, 문 좀 열어줘. 가방 다 망가지잖니. 실시간으로 찌그러지는 명품백을 빼려고 바둥거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던죠. 애미야! 나야, 나! 저는 어머니를 향해 나직에 뇌까렸습니다. 모를 리가요. 너무 잘 아니까 문 안 열어드리는 거예요. 매몰차게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가방이 찌그러지든 말든 저와 더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간단히 차를 마시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긴 한숨을 푹 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됐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마지막에 그랬잖아. 동서가 돈으로 어머니 입 막는 것도 귀찮아지면 매몰차게 버릴 거라고. 그 말대로 됐어. 당신이 없으니 마음이 헛헛하셨는지 재수 씨를 엄청 귀찮게 했나 봐. 애를 낳고 나서도 집에 와서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간섭이 상당했다는데 결국 당신 말대로 팽당하시고 당장 생활비가 없으신가 봐. 상훈이가 월급에서 얼마씩 주긴 했다는데 어머니 씀씀이가 좀 커졌어야지. 상훈이도 힘에 부치는지 어머니 전화 안 받은 지 일주일 넘었다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남편이 단호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시면 오늘처럼 해. 절대로 받아주지 말고. 내 어머니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남편은 더는 이야기하기 싫다는 듯 말을 돌리더군요. 저도 도와드릴까 잠시 생각했지만 오늘 보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집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싶어 인터폰을 보니 세상에 시어머니셨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머리까지 하고 손에 명품백을 드신 어머니가 인터폰을 향해 기웃대고 있더군요. 열어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얘야, 문 좀 열어다오. 추워 죽겠어. 그날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였어요. 아무래도 쉽게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까 덜컥 겁이 나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호도도도 집으로 뛰어들어오신 어머니는 자기 집처럼 소파에 앉아 집을 구경하시더군요. 저희 집안을 보시더니 꽤 놀란 눈치시더군요. 너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성공했을 줄은 몰랐구나. 얼마나 벌었니? 라고 묻는데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정말 지금까지 잊었던 그날의 기분이 다시 재생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여전히 동서가 준 명품백이 소중히 들려 있었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동서가 어머니 전화도 안 받는다는데 가방은 참 잘 들고 다니시네요?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시더군요.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요. 용돈 끊긴 지 한 반년은 됐다. 그러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용돈 좀 주면 안 되겠니? 너 돈 잘 번다면서, 어?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네 말이 다 맞더구나. 내가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내 친정과 내게 모욕감을 주고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던 사람이 이제와 이런 말을 하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어머니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더군요.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군요. 사람 잘못 본 건 저죠. 저희 친정 못 산다고 무시하고 저 무시하고 나중에 제 남편까지 무시하셨죠? 동서한테 그렇게 받을 땐 세상에 다신 없을 구세주처럼 대하시더니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을 잘못 봤다뇨? 정말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신지 전 처음엔 미처 몰랐어요. 정말 어머니의 뻔뻔함에 절로 혀를 내둘러지더군요. 그런데 어머니의 다음 행동은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니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신용을 하시더군요. 미안해. 어? 내가 네 친정 부모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 되겠니? 나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이 나이에 거지처럼 살아서 되겠니? 응? 돈 앞에선 무릎도 싸구려가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돈이라면 뭐든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젠 무섭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응, 그래, 애미야. 저는 어머니의 명품 가방과 호암 오피코트를 쳐다보며 그랬습니다. 지금도 들고 계신 명품 가방이랑 모피코트 중고로만 파셔도 적어도 반년 생활비는 나오실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 전 어머니 도와드릴 돈은 없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가난한 저희 친정집 도와주려고요. 어? 늘 착하고 순종적이던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시어머니의 늙은 볼이 파르르 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덧붙였죠. 그러니까 이제 저 명품 가방이랑 코트 들고 그만 나가주세요. 쓸쓸히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니 참 입이 썼습니다. 어머니도 가난하게 사셨고 돈이 없을 땐 나름 좋으신 분이셨는데 돈 맛을 알게 되고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쓰시더니 사람이 변하더군요. 돈 앞에 노예가 된 인간의 최후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잊지 않게 되새겨요. 사람이 돈을 만들지 돈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요. 시어머니가 돈 앞에서 변하시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저희와 이 좋은 집에서 함께 지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씁쓸해진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